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총장 의혹 조사와 관련해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영장도 참관인도 없이 포렌식이 진행됐고 공수처가 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차원의 요소수 대란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중국 특사당 파견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을 홍 선배로 치켜세우며 손을 내밀었지만 홍 의원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수능을 10여일 앞두고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학원과엔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회식과 저녁 모임이 늘어나 심야 택시 잡기 전쟁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에 소방차 출동을 걱정한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따져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현직 대검 대변인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근무했던 대변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압수를 한 뒤 포렌식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대검 대변인들은 이 전화로 취재 기자들과 통화를 주로 하기 때문에 언론 취재 활동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백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찰 사유는 고발 사주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습니다. 감찰부는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은 감찰 협조라며 비협조하는 것도 감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전 대변인들의 창관 여부를 묻자 서무직원이 창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장도 창관인도 없이 포렌식은 진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자들과 연락하는 대변인 전화를 압수 분석한 것은 언론 취재 활동 감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창관인이 있었다면 진상조사와 벗어나는 내용은 못 보게 했을 것이라며 대변인들이 기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까지 전부 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권순정 지청장은 감찰부의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했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찰부는 논란이 일자 휴대전화 초기화로 아무 정보도 복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논란의 불똥은 공수처로도 튀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대변인 휴대폰을 확보한 지 일주일 만에 대검을 압수수색합니다. 이 공수처가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를 밟지 않고도 내용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검 감찰부가 하청 감찰 또는 대리 수사를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공수처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 감찰부가 대변인 공용폰을 확보한 건 지난달 29일. 일주일 뒤인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전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폰 분석 결과 등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일과 3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별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통해 하청 감찰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 공수처가 별도로 까다로운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 없이 대변인 폰 문자, 통화 내역 등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검 감찰부를 통해 우회 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사주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모른다며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검 감찰부와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판사 사찰 의혹,
검언 유착 사건 등으로도 잡음이 나왔는데 정준영 기자가 감찰부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검 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입건했습니다.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감찰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 유관부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조남관 당시 총장 직무대행에게 알리지 않아 지휘부 보고 누락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았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감찰부 보고 누락은 수사 중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4월엔 이른바 검언 유착을 감찰하면서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의 논란이 됐습니다. 2달 뒤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의혹이 대검 감찰부 소관인지의 문제를 놓고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사퇴하기 직전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개방직 검사장급으로 임기 2년짜리인데 지난달 박범계 장관은 지속적 검찰개혁 추진과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며 한 감찰부장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코로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 수사팀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 기한은 다가오는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은 안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핵심으로 꼽히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건 4일.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힘들게 이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한 윗선 수사와 350억 로비설 등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런데 5일부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수사는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확진자에는 수사팀 내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수사관 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이후 오늘까지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고 다른 주요 피의자 조사도 어제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만료 기한은 12일. 검찰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연장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전에 이들을 기소하든지 풀어줘야 합니다. 설상가상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공판도 수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 음성인 직원들은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라며 방역 조치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대선 후보들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거나 필요하다면 가격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를 이 후보가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뭔지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요소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등에 특사단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좀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좀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던 예를 들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가격 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긴급 대책 TF를 구성하고 이 후보의 제안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발빠른 정책 행보로 추진력 있는 해결사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인들인데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이 후보는 또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며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향해
홍선배라고 부르며 구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 후보로선 젊은 층의 마음을 얻는 게 무엇보다 시급할 텐데 2030의 지지세가 높은 홍 의원의 지원이 절실할 겁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모두는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뵙고 특히 홍준표 의원을 향해 홍선배라고 부르며 치켜 세웠습니다. 지난 5일 홍 의원의 승복 메시지가 자신의 수락연설보다 훨씬 빛났다며 짧은 메시지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적은 겁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대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2040 세대와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경선 이후 홍 의원을 지지했던 젊은 층의 탈당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상황에서 윤 후보 지지 대신 자신의 정치 행보를 강조한 겁니다. 윤 후보 측은 특정 후보 지지자가 탈당한 것일 뿐 2030 전체 의견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 후보의 행보가 이어지면 젊은 세대의 표심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 대선 구도가 확정되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여야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가 민심을 얻지 못한 채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후보라고 평가절하하자 윤 후보 측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경선 갈등을 언급하며 4.4 5입 후보가 할 소리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이 소식은 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공은 이재명 후보 측이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민심의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했습니다. 국민 의사를 뒷전에 두고 수구 보수 당원들의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10% 넘게 뒤지고도 당원 투표에서 압도해 후보로 선출된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자 윤 후보 측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4.4 5입 후보라고 부르며 반격했습니다. 정통성이 취약한 4.4 5입 후보 측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힘 투표 결과를 논하냐고 꼬집었습니다.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들의 득표가 무효 처리되는 바람에 과반표를 얻게 된 이재명 후보를 지적한 겁니다.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선 무효 가처분 소송까지 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후보는 당심도 민심도 버린 후보라고 응수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번 주 방한합니다. 우리 외교 관계자들과 대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여야 대선 후보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차기 한국 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을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는 10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크리튼 블링크 차관보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I will work to ensure North Korea and others abide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le supporting a calibrated and practical diplomatic approach. 방한 기간 동안 우리 외교부 차관보, 정부 외교안보 라인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크리튼 블링크 차관보 방한을 계기로 종전선언 추진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 측이 외교부 관계자와의 만남 외에 여야 대선 후보와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여야 대선 후보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캠프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사실상 다음 정권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교황 방북 추진과 연이은 한미 외교안보 라인 회담 등 임기 말 대북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은 애매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랑의 관계가 서로 간의 입장이 안 맞는 게 있다는 건 이미 다 상당 부분 알려진 상태고 새로 등장할 정부와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가 아마.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일상 회복 후 처음 맞은 주말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능을 열흘 정도 앞두고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서 11명이 확진되면서 인근 학원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고등학교. 휴일인 오늘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교내 소독을 준비합니다. 이 학교에선 지난 5일 2학년 학생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오늘까지 학생 11명이 감염됐습니다. 1학년 1명, 이 학생은 둘이 상관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 유증상으로 걱정되면 검사해라 해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원격 수업 중이라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일 수능을 앞두고 인근 대치동 학원가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안 걸려도 갔던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수술실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니까. 이 밖에 전국에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수능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고 입시학원과 노래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국 고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국내 접종 완료율이 76.6%에 달한 가운데 내일부턴 얀센 접종자의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2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습니다. 오는 10일부턴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등 50만 명이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주말 풍경을 보면 우리가 바랬던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듯합니다. 야외 콘서트를 즐기고 야간에는 도심 고궁에서도 산책을 하고 지난 2년간 소중하게 느끼고 그리웠던 여느 주말의 모습을 배상윤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북한 강변을 가득 채웁니다. 마스크를 쓴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오랜만에 열린 야외 콘서트를 즐기는 시민들은 모두 밝은 표정입니다. 야외 공연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 여럿 있고 이렇게 현장감 있는 공연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역에는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를 두며 잔디밭에 앉아 공연을 즐겼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 고궁.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고궁을 거닐던 시민들은 조선시대 궁안에서 부엌 역할을 하던 소주방에 들러 당시 음식을 맛보며 저녁 시간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궁궐이라는 고즈넉한 공간에 와서 옛스러운 풍치를 느낀다는 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드론 축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맡은 드론들이 공중에서 충돌하며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칩니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3연승을 목표로 하고 왔습니다. 대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일단 기쁘고요. 또 애들이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단계적 일산전환 뒤 맞은 첫 주말. 일상 회복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심야 택시 잡기 전쟁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회식과 저녁 모임이 늘어나면서 늦은 밤 택시 타려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한 택시 호출 앱은 일상 회복 이전보다 최대 8배 가까이 호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귀가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은 애가 탑니다. 위드 코로나 이거 처음 맞는 금요일인데 그냥은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한 10분 됐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시 잡기도 힘들긴 마찬가지. 이렇게 없나? 일반도 안 잡히고 안 잡히나 본데요. 비교적 쉽게 불려지던 비싼 프리미엄 콜택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좀 잡아볼게요. 잡아볼까요? 모든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너무하네요. 현재 시각 11시입니다. 종로에서 강서구까지 이렇게 앱 3개로 택시를 불러봐도 20분째 한 건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야 택시가 이처럼 잡기 힘든 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고 집합 제한 인원도 늘어 늦은 밤 승객이 급증했기 때문. 1일 일상회복 조치 시행 이후 한 택시 콜업체 심야 시간 호출 건수는 이전 최대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밤 10시 정도에 콜이 많이 밤 11시부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콜이 늘어나는 것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심야 택시 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감사하지만 보건의료당국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막 첫 발을 뗀 위드 코로나가 자리를 잡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유지연 기자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지개를 켠 지난 1일. 식당엔 모처럼 회식 예약 전화가 걸려오고. 네, 예약됐습니다. 몇 분이시죠? 저녁 7시 10분이요.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숨통이 튈 것 같아서 다들 기대하고 계시고. 위드 코로나 전야, 헬로윈 데이를 맞아 거리에 인파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일찍 해방감을 만끽한 걸까요? 위드 코로나 청구서가 날아들기도 전 확진자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구 589만 명의 싱가포르는 최근 하루 환자가 100만 명당 6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입해보면 우리나라도 하루 환자가 3만 명 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중환자 수가 환자 수에 정확히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4차례 대유행을 통해 이미 중환자가 턱까지 차 있는데 유행 규모가 커진다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은 대형 병원 병상을 쥐어짜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준중증 환자 치료병상 402개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간병 전담병원 69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공인한 하루 확진 10,000명엔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재택치료 준비도 아직 허술합니다. 특히 중환자 이송 시스템이 취약해 최근엔 60대 환자가 구급차를 기다리다 사망하기도 했죠. 출동하면서 그 재택치료자라는 걸 모르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보호자한테 들은 거죠. 재택치료를 적립한 과정이라 혼선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부랴부랴 전담 구급차를 20대에서 48대로 확대했지만 코로나 2년차에 걸맞은 대응은 아직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 그 앰뷸런스 만드는 게 그렇게 지금 들이는 돈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스터샷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가 이제 6개월에서 5개월로 당겼는데 추가 접종을 4개월로 더 당기는 게 필요해요. 무엇보다 완전한 일상 회복과 함께 새해를 맞으려면 아직은 성급히 마스크를 벗어던져선 안 될 듯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경유차 운전자들이 요소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유 승용차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경유 승용차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데 요소수 사태까지 겹쳐 경유차 판매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6년째 경유 SUV를 몰고 있는 A씨는 내년에는 전기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차보다 30에서 40%까지 유지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지금 한 통 구매를 지금 주문을 해놨고요. 이유는 일단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용 차량과 달리 승용차의 경우 소유자들이 비용보다는 안전이나 환경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유 승용차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 올해 1월부터 9월 국내 판매량은 19만 5,8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8%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올해 승용차 판매가 8% 줄어든 것에 비해 눈에 띄는 감소폭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문의 오시는 분들도 보면 예전에는 SUV 휘발유가 훨씬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휘발유로 많이 사더라고. 경유차의 빈자리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빠르게 채울 전망입니다. 신차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 하이브리드 차가 마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거, 이것도 중간 단계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자동차 시장 지형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요소수 품귀로 소방차도 출동 못할 수 있다는 소식에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요소수를 기부하는 손길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에 이어 오늘 김해에서도 한 시민이 요소수를 소방서에 놓고 사라져 감동을 줬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119 안전센터입니다. 흰색 SUV에서 내린 운전자가 하얀 상자를 구급차 앞에 내려놓습니다. 요즘 품귀 현상으로 구하기 힘든 요소수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에도 인천 송도동 신송 119 안전센터 앞에 한 남성이 요소수 3통 30리터를 남겨놓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나 메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금방 이게 해결될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갖다 주신 거는 진짜 그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가 있잖아요. 강원 춘천의 한 119 안전센터에도 어젯밤 10시쯤 한 시민이 요소수 2통을 기부하고 사라져 따뜻한 감동을 더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방차와 구조 구급 활동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며 신속한 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요소수 부족 사태로 국내 주요 산업에 일제히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산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로 요소수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이 있을 만큼 생소한 품목인데 원래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젤 차량이 운행하려면 국제환경규약상 이 요소수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요소수는 요소와 중류수를 섞은 혼합물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계에선 이런 요소 대란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니, 생산이 어렵지 않은데 왜 이런 대란이 일어난 겁니까? 네, 이 원료인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97% 수입하던 공급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중국이 호주와 관계 악화로 석탄 수입을 급격히 줄였고 자국의 요소 소비를 우선시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요소를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롯데 정밀화학의 전신인 삼성 정밀화학이 마지막까지 생산하다 2011년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체 생산을 끊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이 최근 요소수 가격이 상승하는 건 국제적 상황이지만 한국처럼 공급 대란까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국 내 생산을 통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요소 주요 원료인 암모니아의 80%를 국내 기업이 제조하고 있고 디젤 차량이 많아 요소수가 많이 필요한 유럽도 자체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결국 자체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닌 안 하게 된 게 뼈아픈 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물류 교통 대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국내 요소수 생산 50%를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은 이번 달 말이면 재고가 동나고 12월부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류업체의 경우 상당수 대기업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요소수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요소수 대란의 피해는 비축분을 마련하지 못한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네, 일단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과 호주 간 석탄 갈등은 외교 문제인데다 에너지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는다 해도 시차가 발생하고 러시아 등 유럽도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면서 요소 생산량이 급감해 물량이 충분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수출기를 열어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인데 정부가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요소수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취재 과정 중에 한 주유소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언론도 정부도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는데요. 종합해보면 현장에서 부족 문제를 체감할 동안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셈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현지 공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적기에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요소 수출 금지를 한 시기는 지난달 15일입니다. 결국 초동 보고가 6일이나 지난 이후에 나왔고 20일이 지나서야 TF팀이 가동된 셈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조금 전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내놓은 건 이번 주 호주를 통해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내용입니다. 수입 요소수는 긴급 통관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으로 전환하는 건 이번 달 중순까지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매점 매석을 내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고요. 소방용과 구급용 등에 필요한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 때도 뒷북 대응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 역시 정부가 미리미리 대응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외면받던 아파트 리모델링이 서울 강남에서도 추진되며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재건축 규제는 피하면서 부동산 상승기에 올라타 아파트 몸값 키우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올해 22년 차 아파트 단지. 주변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지만 이곳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재건축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그 이득이 되게 많죠. 오히려 작은 단지일수록 리모델링은. 재건축은 초과 이익 환수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등 2중 3중 규제로 막혀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안전진단 B등급만 충족해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이 없거나 적어 사업성이 낮다는 단점 때문에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지만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재건축보다는 개발이익이 적지만 요즘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시 노후시설 정비와 주택 공급 수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서울 내 공공주택 중 898개 단지의 증축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주 수요까지 겹쳐 전셋값,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추미애 이낙연이 물에 빠지면입니다. 네, 지금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로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물에 빠진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가운데 누구를 먼저 구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하겠다고 답했습니까? 네, 곤란한 질문이다 이러면서 차라리 본인이 물에 빠지겠다 이런 해명까지 또 했는데 네. 거듭된 질문에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의외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좀 껄끄러웠고 이재명 후보와 또 추미애 후보는 상당히 명취연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전 대표를 선택한 이유, 이 후보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치 구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정치적 대답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죠. 실제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인사들을 선대위원회에 영입시키는 등 표면적으로는 원팀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화학적 결합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야당들보다 더 겸손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기본소득의 정책의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공약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그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 상황도 더 심각해졌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권리 당원들은 이재명은 진짜 아니다, 윤석열 못 뽑을 것 같냐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원팀을 위해서는 나와 껄끄러웠던 후보를 더 챙기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추미애와 이낙연 두 사람의 상징성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과 언론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강성기조를 이어온 추 전 장관의 주 지지층은 당연히 민주당 집토끼죠. 강성 당원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선 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후보를 무려 더블 스코어로 압승했던 이 전 대표는 중도층의 표심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층 표심 잡기가 더 중요한 본선에서는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목숨을 먼저 건지겠다, 이렇게 말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도 보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원을 차지해야 세상을 바꿀 힘도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검찰개혁에 함께했던 촛불 시민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있어서 잊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추미애, 이낙연이 물에 빠지면의 느낌표는 강화만사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가화만사성에서 가를 당으로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센스가 있으십니다. 이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된 윤석열 후보도 접전을 벌였던 홍준표 전 대표와의 화합이 향후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관건으로 꼽히고 있죠. 윤 후보에게 누구를 구하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도 아마 홍 전 대표를 택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은 1, 2%의 싸움이 될 거란 전망이 많은 만큼 당내 경쟁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는 사람이 당 밖의 민심을 얻는 데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정진상 통화 미스터리입니다. 이 정진상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통화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해명은 정진상 부실장이 내놨습니다만 고개를 끄덕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9월 29일 정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날이자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날입니다. 통화는 오전 8시부터 7분가량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통화 직후인 8시 17분에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위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2분 뒤인 8시 19분에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가 창밖으로 던져집니다. 정 부실장은 통화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 전 본부장은 협조는커녕 오히려 휴대전화를 던져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네. 불과 15분, 20분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가장 궁금한 게 당시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내용이 이재명 후보에게까지 보고가 됐는가, 이 여부거든요. 이 후보는 지난 국감 때 보도에도 나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의 신변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런데 정 부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저희 TV조선이 이 후보에게 국감 때 얘기한 내용이 정 부실장의 보고였는지 물어봤더니 이 후보는 모 언론사 기자의 말을 언론특보에게 전해 들은 것이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때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 부실장은 또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 때 약 복용이나 극단적인 선택 같은 말을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이러면서 잠에서 덜 깬 것 같아서 나중에 전화하겠다고만 이야기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부실장에게도 말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상태를 이 후보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이 또한 석연치가 않은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정진상 통화 미스터리의 느낌표는 적극 협조하면 뭐하나로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정 부실장은 전화통화상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해명은 진술만 있을 뿐 명확하지 않고 또 버려진 휴대전화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통화했다는 당사자 조사도 할 생각이 없는 검찰이라면 설령 수사에 협조를 한다 한들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잠실벌 혈전에서 두산이 웃었습니다. LG를 꺾은 두산은 모레부터 삼성과 한국 시리즈 티켓을 두고 맞붙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면 끝장인 외나무다리 승부. 초반부터 기세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1회 초 두산이 정수빈과 페르난데스의 연속 안타로 단단히 선취점을 뽑자 LG는 최은성과 유강남의 연이은 안타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만루 상황, 2차전에 영웅 김민성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역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정수빈의 연이은 다이빙 캐치로 경기 분위기를 휘어잡은 두산. 3회 초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담장을 가뿐히 넘기는 홈런포를 터뜨립니다.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나온 첫 홈런포였습니다. LG는 1차전 선발이었던 수아레즈를 투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두산은 4회 초 2사 후 정수빈의 적시타로 더 달아났습니다. 5회 초에는 두산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김재환의 큼지막한 3루타에 이어 만루 상황에서 정수빈의 싹쓸이 3루타까지 터지며 타자 1순 6점을 냈습니다. LG는 5회 초에만 투수 3명을 바꾸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아쉬운 포구 실책이 겹치면서 자멸했습니다. 선발 김민규가 흔들리자 조기 등판한 두산 이영하는 4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는 무실점 호투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LG가 2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면서 두산의 7점차 승리. 잠실 라이벌을 꺾고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은 두산은 이틀 뒤 삼성과 한국 시리즈 티켓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 느끼기에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어우러진 강원도 원주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면서 곳곳에 단풍잎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과 함께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출근 시간대에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경상도에서는 우박이, 산지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매섭게 불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10도 정도 낮아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11도, 대구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사나흘간 다소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추워지겠는데요. 이제는 겨울 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요즘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는 죽기 아니면 살기 경쟁.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4개월 동안 말 그대로 사생결단의 경쟁을 펼치겠죠. 과거 대선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유력 여야 후보가 모두 국회 경험이 없습니다. 여의도 정치의 구태를 벗은 신선한 정치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반면 이번처럼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경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좀 부족해도 영 마음이 가지 않아도 그래도 누가 나을지 유권자들이 매섭게 따져보고 있다는 것을 각 후보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